한 주 동안 세상을 움직인 사건들, 놓치기 아까운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뉴스 펄스, 주간 뉴스 리와인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정신이 없을 정도죠. 특히 청취자분께서 짚어주신 몇 가지 사건들은요. 이게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이걸 넘어서 우리에게 좀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사실 너머에 있는 그 맥락, 또 의미,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죠.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바로 그거고요. 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AP 뉴스 기사하고 또 글로벌 뉴스 펄스 유튜브 영상 자료, 이걸 바탕으로 최근 주목받은 세 가지 사건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요르단강 서번지구 국경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그리고 미국 보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의 수사 상황, 네. 마지막으로 지미 키멜 쇼가 중단된 이 초유의 사태까지. 네, 이 세 가지 네, 이 세 사건의 배경과 파장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좋습니다. 각 사건의 핵심을 좀 짚어보고 또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사안들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시고 또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현지 시간으로 9월 18일이었죠. 요르단강 서안지구하고 요르단 국경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 뉴스와 글로벌 뉴스 펄스 보도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죠. 네, 그 사건의 시작은 요르단 국적의 구호품 트럭 운전사 압델 무탈립 알카이시라는 인물이었어요. 50대 후반이라고 하고요. 네. 지난 3개월 동안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계속 운송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총기를 난사한 거죠. 장소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서안지구랑 요르단 사이의 알렘비 다리, 다른 이름으로는 킹 후세인 다리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검문소였어요. 근데 여기가 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통로인데 이 공격으로 60대 남성 1명 그리고 20대 남성 1명 이렇게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가해자는 현장에서 제압됐다고 하고요. 네, 사건 직후에 요르단 외무부는 바로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검문소는 당연히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이 알렘비다리 검문소에서 이런 비극의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맞아요. 그 점이에요. 바로 작년 2024년 9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네, 있었죠. 은퇴한 요르단 군인이 총격을 가해서 3명이 사망했었는데 그때도 그 장기화되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의 연관성 이게 제기됐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실제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그 기습 공격 이후로 서안지구 전체에서 폭력 사태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일탈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이유죠.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는 이스라엘 군인 4명이 폭발물 공격으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큰 뉴스였어요.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북부에서 새로운 지상작전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군 사망자 소식이라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23년 10월 지상전 시절 이후에 이스라엘군 누적 사망자가 최소 460명이라고 하니까 전쟁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가자시티에서는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고 유엔에 따르면 이미 약 25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피난했지만 아직도 수십만 명이 도시에 남아있다고 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가자 보건부는 전쟁 발발 후에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최소 6만 5천 명을 넘었다고 집계하고 있고요. 아직 48명의 인질이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측은 약 20명 정도만 생존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긴장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막 번지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남부 에일라트 근처에서는 동쪽에서 발사된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하고 네. 또 예멘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예루살렘 상공에서 요격되기도 했어요. 이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소행으로 추정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안지구 국경에서의 공격, 또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군인 사망, 그리고 예멘발 미사일 공격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서로 연결돼서 지역 전체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런 식의 공격은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내부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지역 분쟁의 확산 가능성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 지역 상황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네요. 자, 이번에는 시선을 좀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사회를 정말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수사 상황인데요. 보수 정치 농댁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용의자가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AP뉴스의 타임라인 기사를 따라가 보면서 사건의 전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찰리 커큰 하면 미국의 젊은 보수층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죠. 네, 그렇죠. 터닝 포인트 USA라는 보수 청년단체의 대표이자 공동 설립자였고 또 유명 팟캐스터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사건은 지난 9월 10일 유타밸리 대학교 UVU 오렌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 중에 일어났습니다. 커크가 총기 폭력에 대한 질문에 답하던 바로 그 순간에요. 멀리 떨어진 건물 지붕에서 저격수가 쏜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아, 정말 영화 같은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용의자는 22살의 타일러 로빈슨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당히 무거워요. 네, 가중살인, capital murder라고 하죠. 이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혐의고요. 여기에 중상해를 유발한 총기 불법 사용, 사법방해 그리고 증인 매수 혐의까지 추가됐어요. 그 증인 매수 혐의는 자신의 파트너에게 범행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지우라고 하고 또 경찰 조사에서 입 다물라고 시킨 정황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사건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를 잡기까지의 과정도 꽤 드라마틱했죠? 네, 여러 단서들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로빈슨이 파트너에게 보냈다는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는데 찰리 커크를 제거할 기회가 왔고 실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거의 자백 수준인데요. 그렇죠.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범행에 쓰인 소총 방아쇠에서 나온 DNA가 로빈슨의 것과 일치했고 또 집안 키보드 밑에서는 범행을 암시하는 메모까지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FBI가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니까 로빈슨의 부모님이 아들을 알아보고 신고했다는 점. 네, 부모님이. 그리고 또 은퇴한 보안관보 출신 가족 친구가 설득해서 결국 자수했다는 점. 이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사건 전후를 시간 순서대로 보면 또 흥미로운 점들이 보여요. 8월 말에 이미 커크의 대학 강연을 반대하는 청원이 시작됐었고요. 아, 그랬군요. 대학 측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입장을 냈었죠. 그리고 9월 10일 총격 발생 후 초기에는 용의자 확보에 좀 혼선이 있었는데 FBI가 빠르게 용의자 사전을 공개하고 바로 그날 밤 로빈슨이 자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6일에 공식적으로 기소 내용이 발표된 거고요. 이 사건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범죄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과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우선 정치적인 맥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찰리 커크는 영향력만큼이나 논란도 많았던 인물이고요. 네. 사건 발생 장소인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그의 방문을 둘러싼 갈등이 이미 존재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극단적인 폭력 사건이 터진 겁니다. 수사 과정을 보면 또 현대 범죄 수사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CCTV, 문자 메시지 같은 디지털 증거부터 시작해서 DNA 분석, 그리고 FBI의 공개 수배와 시민 제보, 가족의 역할까지. 맞아요. 정말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서 용의자를 비교적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네요.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중살인 혐의하고 사형 구형 방침은 사법당국이 이 정치적 암살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 그러니까 증인 매수 혐의는 사건의 복잡성을 더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이 다음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바로 그 지미 키멜 쇼. 네, 맞습니다. 지미 키멜 쇼 중단 논란인데 특히 언론이 비극적인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죠. 맞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그 깊은 정치적 균열 그리고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문제로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랄까 도미노처럼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 ABC 방송의 간판 심야 토크쇼죠. 지미 키멜 라이브가 갑자기 무기한 중단된 사태인데요. AP뉴스와 글로벌 뉴스 펄스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지미 키멜의 오프닝 독백이었어요. 찰리 커크가 사망한 직후에 방송된 월요일, 화요일 쇼에서 키멜이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소위 마가갱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마가갱, 그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지지자를 뜻하는 속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이 암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손가락질한다, 살인을 이용하려 한다, 용의자를 자기들과 다른 부류로 몰아가려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고요. 이게 아주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미국의 주요 방송 그룹인 넥스타하고 신클레어가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 방송사들이 직접요? 네, 이 그룹들이 키멜의 발언이 문제가 있고 노역적이며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들 소유의 ABC 계열 방송국들, 이게 약 23곳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키멜쇼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지역 방송사들의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결국 ABC 방송사 본사 차원에서 9월 17일인가 18일경에 쇼를 아예 무기한 중단한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죠. 예, 그게 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통신위원회 FCC죠.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데 네. 이 FCC의 브랜든 카우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키멜 아주 맹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키멜의 발언을 정말 역겹다고 하면서 대중을 의도적으로 오도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ABC나 모회사인 디즈니 또 지역 방송사들이 키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파장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경고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방송사들의 쇼 중단 결정을 칭찬했고요. 규제기관의 고위 인사가 특정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건 정말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이 사태에 대한 반응은 정말 미국 사회의 그 정치적 스펙트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극명하게 갈렸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좋은 소식이라면서 환영했고 키멜을 재능 없는 사람이라고 조롱하면서 다른 방송사에도 뭐 지미 펠런이나 세스 마이어스 같은 진행자들을 해고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죠. 반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걸 두고 현 행정부가 언론사에 압력을 넣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해고하려 한다 이러면서 위험한 수준의 캔슬 컬처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캔슬 컬처, 특정 인물의 문제적 발언이나 행동을 문제 삼아서 사회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요즘 자주 논란이 되는 용어인데 오바마는 언론사들이 이런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FCC의 카 위원장은 또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했어요. 지역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디즈니 같은 대기업 프로그램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반박했죠.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사기업을 갈취하며 사상 경찰 노릇을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DNC는 민주당의 중앙 조직이고요. 연예계 동료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어요. 스티븐 콜베어, 데이비드 레터맨 같은 유명 코미디언부터 완다 사이크스, 진 스마트 같은 배우들까지 많은 이들이 충격을 표현하면서 언론 자유 침해 또 정부의 압력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네, 디즈니 스튜디오 앞에서는 키멜을 지지하는 시위까지 열렸다고 하고요. 하지만 맥인 켈리나 마크 레빈 같은 보수 논객들은 키멜의 발언은 거짓말이고 혐오 발언이다 이러면서 쇼 중단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정치권에서도 애덤 쉬프, 척 슈머 같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카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고요. 정말 전방위적인 논쟁으로 번진 거죠. 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이 지미 키멜 쇼 중단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네, 여러 겹의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책임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맞아요. 특히 비극적인 사건을 다룰 때 유명 방송인과 거대 미디어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문제죠.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보면 미국 사회의 분열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환경 자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넥스타나 싱클레어 같은 대형 방송그룹의 결정, 그리고 FCC 위원장의 그 노골적인 개입은 방송사나 규제기관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산업, 정치 권력, 미디어 비즈니스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캔슬 컬처 논쟁도 다시 불붙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비판하는 쪽도 또 키멜을 비난하는 쪽도 각자 캔슬 컬처를 언급하면서 상대를 공격한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 용어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논쟁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아마도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정부의 잠재적 개입 가능성일 겁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죠. FCC 위원장의 발언과 역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들, 이런 것들이 정부가 언론의 내용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어떤 위험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이건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세 가지 사건들, 요르단강 서안지구 국경에서의 총격, 찰리 코크 암살 사건 수사, 그리고 지미 키멜 쇼 중단 논란까지 이게 각각 중동의 분쟁, 미국의 정치 폭력, 그리고 언론 자유라는 다른 주제를 다루는 듯 보이지만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공통된 맥락이 드러났어요. 하나는 폭력의 확산과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는 경향입니다.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이든 정치적 암살이든 형태는 다르지만 폭력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또 하나는 정치적 양극화에 심합니다. 사건 자체는 물론이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마저도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극도로 민감하고 분열된 사회에서 미디어와 언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남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겠네요. 폭력의 그림자, 깊어지는 분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쩌면 길을 잃은 듯한 미디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이 세 가지 사건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적 대화와 토론을 이어가기 위해서 각자 어떤 고민과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깊이 있는 성찰을 위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